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진담 수요독서에서 열심히 뛰는 책배달부 곰선생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12월입니다. 연말이라고 하는 분위기가 좀 실감이 나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정말 달력이 한 장밖에 안 남았다라는 느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년에 비해서 다 아시겠지만 거리가 그렇게 활기차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해요. 얼른 좀 여러 가지 사태들이 해결이 돼서 거리도 경제도 우리의 삶도 예전의 활기를 되찾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 주에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읽어볼 책은 이철승의 불평등의 세대라고 하는 책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기억 속으로 책을 배달해 드리는 2분 퀵 서비스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1년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주요한 갈등은 사회 갈등은 두 가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계층, 계급 갈등입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많이 버는 자와 적게 버는 자. 이 둘이 이제 자원의 분배 문제를 놓고 싸우는 게 바로 이제 계층, 계급 갈등이죠. 다른 하나는 세대 갈등인 것 같습니다. 산업화 세대와 386 세대의 갈등, 또 386 세대와 MZ 세대가 이제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임에서 끊임없이 이제 갈등을 일으킵니다. 이는 주로 자라온 배경이 달라서 생기는 문화적 차이로 이해될 때가 많습니다. 또 그래서 발생한다고들 많이 얘기하죠. 하지만 이 책 불평등의 세대의 저자 이철승 교수는 세대가 단순히 문화적 갈등뿐만이 아니라 이 자원의 분배를 결정하는 요소로 작동해서 그 경제적, 자원적 불평등까지 야기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래서 세대 갈등을 계층 계급 갈등과 이어서 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생산한 부를 특정 세대, 특히 이제 이 책의 표현에 따라서 좀 콕 집어서 얘기하면은 386 세대가 독점을 하고 나눠주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단순한 느낌이나 감 혹은 내가 억울해라고 인터넷에서 키보드로 이렇게 막 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통계와 자료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있다라고 이 책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이렇게 들고 와 보았습니다. 네, 이 책은 출간된 지 3년 됐습니다. 2018년에 출간된 책이고, 출간됐을 당시에도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도 세대라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최근 출판된 책 중에 볼만한 것이 어떤 것이 있냐, 혹은 이 세대라고 하는 걸 좀 학술적인 내용들을 가미해서 풀어낸 책 볼만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첫손에 꼽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또 사회과학 쪽의 진로를 생각하신다거나 혹은 이쪽 이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글쓰기를 준비하시는 학생 혹은 학부모 청취자 여러분이라면 한 번쯤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책을 꼼꼼하게 읽은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핵심을 짚어드리는 이종보통 키워드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꼽은 키워드는 세대, 특히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봤을 때의 새 세대, 산업화 386 MZ 세대입니다. 이 세대, 들었을 때 무슨 얘기인지 바로 아실 수 있는 거죠. 특정 연도에 태어난 사회 집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화두이기도 하고요. 현재 이제 우리 사회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세대에는 크게 셋으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사람들이요. 산업화 세대, 386 세대, 또 이게 전통적인 분류 방식이었고, 요새는 그 90년대생과 00년대생이 경제활동, 즉 이제 성인이 돼서 경제활동 영역으로 편입이 되면서 MZ세대라는 이름까지 붙어 있지요.
이 세대의 그 태어난 연도들을 각각 좀 살펴보면 일단 30년대, 60년대, 90년대생이 각각의 세대를 주도합니다. 30년대생은 산업화 세대를 주도하는 세대, 386은 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60년대생이 주도하는 세대, 그리고 MZ세대는 90년대생부터 시작하는 세대. 그리고 이제 각각 그 20년씩 또 갭이 있잖아요. 요 20년씩 있는 갭을 이제 그 떠받치고 있는 그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산업화 세대의 40년대생과 50년대생이 포함되고 386에 70년대생과 80년대생이 포함되고 MZ세대에 00년대생이 포함되는 뭐 이런 구도가 지금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책의 저자인 이철승 교수는 이 세대라는 화두를 내세우는데 그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특정 세대가 우리 사회가 생산해낸 여러 자원을 독점하고 있다는 점을 통계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이제 소득이나 자산 같은 경제적인 측면도 포함되고요. 또 노동조합이나 각종 단체 등에 참여하는 비율 같은 사회적인 측면들까지 전부 다 어떤 종류의 자원을 독점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증명하는 방법, 여러 가지 통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를테면 1990년대 초중반에 산업화 세대와 386 세대 사이의 소득 격차보다 지금 2010년대 후반 중후반에 산업화 세대와 MZ세대 사이의 소득 격차가 훨씬 크다. 그러니까 이때 소득 격차가 그대로 유지된 채로 이어왔으면은 단순히 그냥 옛날에 나이가 든 사람이 은퇴하고 예전에 있었던 신입사원이었던 사람들이 승진하고 새로 신입을 고용을 뽑아서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그냥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사회가 바뀌었나 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텐데 이 격차가 지나치게 많이 벌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식의 논증들을 이 책 안에서 여러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다각도로 이런 현상이 벌어진 원인을 조명을 해보고 있습니다. 사실 무엇보다도 이 책에서 여러 번 강조가 되는 건 외부 충격입니다. 이 386 세대, 이 책에서 그 자원을 독점하고 있는 세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386 세대는 어떻게 보면 외부 충격을 이런저런 방식으로 피해간 세대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90년대 이후에 두 번의 큰 경제 충격이 있었죠. 1997년과 8년의 IMF 경제 위기라고 흔히가 부르는 그 시대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문에 불어닥쳤던 경제 위기,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경제 위기 98년 IMF 구제 금융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회사에 들어오긴 했는데 얼마 안 된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임금이 적은 사람들이었던 거고, 그래서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직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때에 은퇴했던 사람들은 대체로 산업화 시대에 속하는 40년대와 50년대생들이 되었던 거고요. 자, 반면에 이 사람들이 이제 10년이 지나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왔을 때에는 회사의 정책을 결정하는 결정권자로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 사람들이 선택했던 것은 무엇이냐? 신입사원들을 뽑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입사원들을 뽑지 않음으로써 비용을 줄여가지고 자신들의 직장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해나갔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냥 이 시대에 태어난 특히 386 세대, 이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혹시 청취자 여러분께서 기사를 보셨는지도 모르겠는데, 지난해 2020년에 우리나라 역사상 인구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신생아 숫자가 30만 명이 안 되는 시대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에는 아이가 30만 명이 태어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출산 통계를 보면 이 386 세대가 속하는 시대에 주로 이제 195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중반생들, 이 시대에는 1년에 100만 명씩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상상이 안 되는 숫자인 거죠. 그래서 그냥 지금 우리 인구 구조를 봐도 이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의 숫자가 그냥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 IMF 경제 위기로 인해서 빨리 은퇴한 산업화 세대의 자리를 이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빨리 메꿀 수 있었던 것이고요. 또 반면에 어쨌든 한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고정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 필요한 자리를 이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세대가 여전히 채운 상태에서 그대로 사회가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은퇴를 해야 그 빈자리를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채울 수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이 계속 있는 거고, 또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기대 수명이 그 시대 동안 엄청나게 늘어났죠. 거의 20년에서 30년 정도가 늘어났는데, 그럼 그 20년, 30년은 어떻게 채울 거냐? 결국엔 이 사람들은 20, 30년을 더 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퇴가 계속 늦춰지고 있고, 정년은 연장되고, 일자리는 유지된 상태에서 숫자가 그대로이거나 줄어들고 있는데 은퇴한 사람이 없으니 신규 채용은 없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전에 산업화 세대와 386 세대 사이의 격차에 비해서 지금 386 세대와 MZ 세대 사이의 어떤 경제 격차가 훨씬 크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이건 사실 조금 조심스러운 발언인데 이 책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이 386 세대라고 불리는 그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 그 세대 전체가 우리가 다른 세대에게 자원을 넘겨주지 말자라고 일종의 암묵적 합의를 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까지 이 책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 주장이 아니라 이 책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네, 이제 어쨌든 만약 이 책의 주장 분석이 사실이라고 하면 우리는 결국에는 세대정의라는 개념을 좀 꺼내들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우연에 의해서 혹은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특정한 세대가 자원을 많이 차지하게 되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다면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 세대가 갖고 있는 자원을 어느 정도는 뺏는다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겠는데 뺏어가지고 다른 세대에다가 옮겨줘야 되는 것이죠. 사실 이게 세대정의잖아요. 세상에 70년대, 60년대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연에 의해서 그런 행운을 누리고 있다면 어느 정도는 그 행운을 국가가 의도적으로 뺏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줄 필요도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정의라고 하는 것일 텐데, 참 문제는 우리나라 사회가 또 이 시기 동안에, 그러니까 산업화 세대에서 386 세대로 넘어오는 동안에 절차적 민주화를 이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 정의를 실현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표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즉 386 세대에게 우리가 세대 정의를 실현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여기서의 세대 정의란 다름 아닌 386 세대가 갖고 있는 자원을 뺏어오는 것이죠. 과연 이 사람들이 이런 정책에 동의를 할까? 그런데 이 정책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은 당신들이 사라지고 나서 이 386 세대라고 하는 세대들이 우리 사회 경제 전면에서 은퇴하고 나서 그 이후의 사회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걱정을 안 해볼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 면에서 참 이 세대의 문제라고 하는 게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 책을 읽으시면서 청취자 여러분이 생각해 보실 만한 여러 지점들 짚어보았고요. 이 책을 재밌게 읽으셨다면 더 재미있게 읽을 콘텐츠를 추천해드리는 이제 아이랑 투게더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 책과 함께 추천드리는 콘텐츠는 카를 만하임이라고 하는 독일 사회학자의 세대 문제라고 하는 책입니다. 오늘 다룬 이 불평등의 세대의 저자는 세대가 중요한 사회학적 어떤 개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주장 자체가 굉장히 논쟁적인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세대 내의 계급 갈등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뭐 세대보다는 또 뭐 다른 어떤 정체성들, 예를 들어서 뭐 남성, 여성, 뭐 성 정체성이 우선인 거 아니냐, 뭐 혹은 학력, 뭐 대졸, 중졸, 고졸 이런 게 우선인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세대는 사회학적으로 유의미한 변수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 그러니까 단지 1960년, 1961년, 1962년 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람들이 어떤 공통점을 갖느냐 잘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세대라고 하는 개념에는 항상 이런 비판이 주어집니다. 이제 그런 비판에 대항해서 이 세대라고 하는 문제를 이제 사회학적으로 유의미한 어떤 개념으로 끌어내려고 한 최초의 시도를 담은 논문이 바로 이 칼 마나힘의 세대 문제라고 하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세대라고 하는 걸 이제 사회학적으로 다루는 어떤 기초적인 태도나 개념 같은 것들을 확인해 보려면 이 책을 읽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특히 뭐 이런 사회과학 쪽으로 뭐 진로를 잡으셨거나 관심이 있는 청취자 여러분이시라면 더더욱 이런 고전들은 한번 이렇게 열람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함께 추천을 드려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철승의 불평등의 세대 책 소개를 마쳐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읽을 책은 아주 유명한 작가죠. 조지 오웰의 책을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근데 당연히 1984나 동물농장은 아닙니다. 그건 다른 유튜브에서도 너무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청취자 여러분과 다음 주에 읽어볼 책은 조지 오웰의 또 다른 대표작 카탈로니아 찬가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제 1984나 동물농장 읽었어 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뭐 입시 현장에서나 혹은 어디선가 책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좋은 차별화 전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유명하고 다 읽고 누구든지 줄거리는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책이니까요. 이럴 때 좀 다른 사람과 차별화를 시킬 수 있는 좋은 전략 중에 하나가 굉장히 유명한 작가의 사람들이 잘 안 읽는 책을 읽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조지 오웰의 대표작 3개 꼽아보라고 하면은 동물농장 1984, 그 다음에 카탈로니아 찬가인데, 카탈로니아 찬가는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다루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이 책을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 그러면은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다음 주에는 조지 오웰의 카탈로니아 찬가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진담 수요독서 코너는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책을 가볍게 하지만 꼼꼼하게 읽어나가는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손길에서 책장을 넘기는 소리의 숫자만큼 댓글,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링크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